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윤리학의 분류를 해봤죠. 규범 윤리학이 있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도덕 규범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게 규범 윤리학입니다. 근데 초점이 보편적 법칙 발견에 초점이 있으면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되는 거고 실천적 영역에서 해결책 이것을 고민하는 데 초점이 있으면 실천 규범 윤리학이 되는 것이죠. 됩니까? 그리고 뭐가 있었고 메타 윤리학이 있었고 기술 윤리학이 있었다. 그지? 근데 잘 들어봐.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와 윤리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슨 윤리? 실천 규범 윤리. 요게 우리가 현대 사회와 윤리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요게. 이해됩니까? 야, 이론 규범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걸 정립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게 뭐 있다 그랬죠? 이론 규범 윤리학에 속하는 게 뭐 있다 그랬죠?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라고 제시했던 게 칸트의 의무론, 선천적 의무감에 비추어 판단하렴 이거. 또 하나는 벤담이나 밀의 공리주의 막 이런 게 있었고. 맞지? 그리고 덕윤리라는 것도 있었죠. 맥킨타이어의 덕윤리.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한다 그러잖아. 그지? 실천규범윤리학은 뭐라고요? 여기는 이러한 조금씩은 모순도 있고 조금씩은 뭔가 오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편적 원리라고 제시돼 왔던 이런 이론들을 실천적인 도덕 문제 상황에 다 적용하고 응용해가지고 각각의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들을 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천규범윤리학은 뭐라고요? 생명과 윤리. 맞죠? 각각의 주제들이야. 도덕 문제 상황에서 주어지는 도덕 상황의 어떤 문제 주제들 이게 하나하나가 이 우리의 윤리적인 논의의 어떤 주제라고 그게. 그리고 자연과 윤리, 생태 윤리. 그리고 사회 정의의 윤리. 평화와 윤리. 과학기술의 윤리, 문화와 윤리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영역에서 맞닥뜨리는 도덕 문제 상황들 하나하나를 주제로 놓고 이 도덕 이론들을 각자 다 응용 적용해가지고 각각의 해결책들을 논해보는 거거든. 학지적 성격을 띠고 있고 말이지. 알겠죠? 요게 뭐라고? 요게 현대사회와 윤리라는 과목이라고. 돼요? 되죠? 2단원. 제목이에요. 생명과 윤리. 되죠? 근데 2단원 안에 자연 생태 윤리가 같이 좀 들어있어. 니네는. 알았지? 그리고 3단원 사회 정의와 윤리. 알겠죠? 4단원 평화 윤리 이런 식이에요. 4단원이 문화 윤리고 마지막 단원이 평화 윤리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제 하나하나를 놓고 각각 이론들을 막 적용해가지고 이제 각각에서 우리가 해결책들을 막 논해보고 알겠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보고 할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사실 여기 있는 요 이론 규범 윤리야 고전적 윤리, 보편적인 나름대로 가장 일관되게 작동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 막 발견하고자 했던 정립하고자 했던 요 윤리학은 뭐야? 진로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요 고전 윤리학이. 알아듣겠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있는 요 현대사회와 윤리에서 다루는 이 내용은 여기는 고전윤리학의 윤리 이론들을 적용하고 응용을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덕 원리, 도덕 법칙이라고 제시돼 왔던 이네들이 제시한 윤리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논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1단원의 뒷부분은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건 그래서 윤리와 사상을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들은 사실 크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웃기다. 이 교과서 편제가 개그야. 윤리와 사상을 먼저 가르치는 게 맞아? 아니면 현대 사회와 윤리를 먼저 가르치는 게 맞아?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윤리 이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뭘 응용해가지고 현실적 문제 적용을 하고 나발탱이를 합니까? 이해되죠? 편제를 근데 이따구로 해놨어요. 나 진짜 이 만든 사람들 진짜 와갖고 빠따 맞아야 됩니다.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또 뭐야? 진로 선택이고 이거는 또 일반 선택으로 넣어가지고 이거는 필수로 넣었대. 얘 이 윤리와 사상 이건 또 진로로 넣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니까. 알겠지? 이걸 모르면 얘를 접근을 못 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도 민망했던지 1단원에 요 내용을 넣어놨어.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1단원에 넣어놨다고. 알았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들어보면 또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들이야. 조금씩은 모순이 있긴 하지만. 알아듣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공부할 건 뭐야? 동양과 서양의 윤리 이론에 대해서 다룰 거야. 뭐에 대해서 다룬다고? 동서양의 윤리 이론에 대해서 다룰 거야. 동서양의 윤리 이론. 오케이. 동양의 윤리 이론으로는 우리가 뭘 다루게 될까요? 공자, 맹자 이 사상가들을 무슨 사상가라 그러죠? 나. 유학사상가라 그러죠. 됩니까? 그 다음 불교. 그 다음 이거 세 개지 뭐 유불도. 동양 사상의 근간 뿌리는 유불도 사상이죠. 애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서양은 이제 막 칸트 막 이런 사람 나올 거거든. 왠지 없어 보이죠. 웃기지 마요. 동양 사상이 내가 볼 땐 서양 사상에 비해서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나는 공부할 때 이게 훨씬 더 아름다워. 알겠죠? 내가 볼 때 석가모니 형님이 칸트 형님 니킹 날립니다. 나중에 해보면 알아.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서양에서는 가장 각광받는 윤리 이론은 뭐예요? 동양윤리입니다. 알겠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고 학과는 뭘까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학과들 중에 최고. 무슨 철학? 동양 철학과에 맞아요. 동양 철학. 거기서 이황 이의 사상도 배워요. 프로이드 심리학은 안 가르쳐요. 쓰레기거든요. 이황 이의 선생의 이 인간 심리를 분석해 놓은 건 진짜 대단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깊이가. 알았지? 나중에 이제 진로 선택할 때 윤리사상 하시면은 다루게 될 텐데 짜릿짜릿합니다. 다음 서양의 윤리 이론으로서 누굴 다룬다? 써있네 옆에. 칸트의 의무론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벤담의 물론 벤담 말고도 많아요. 밀도 있고 뒤로 가면 규칙 공리주의자들도 있고 되게 많은데 벤담이 가장 대표 주자입니다. 무슨 주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라는 사상가의 덕윤리 요 세 가지 정도를 다루게 될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이제 현대 어떤 그 과학적 접근 방식이 있어요. 거기서 진화윤리학 아까 내가 나중에 뒤에 설명한다 그랬던 진화윤리학 그 진화윤리학하고 신경윤리학하고 이런 거는 그 뒤에서 곁다리로 조금 더 다룰 거야. 근데 요 정도가 핵심이야. 알겠지? 이 윤리 이론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현실적 주제를 2단원부터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해결책들을 우리가 논해볼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중에 오늘 시간에는 칸트의 의무론을 봅시다. 우리가 드디어 칸트를 공부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지? 네. 칸트의 서양윤리 이론 시작합니다. 먼저 칸트는 요거부터 시작할게. 언뜻 보면 도덕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이는데 칸트는 도덕적 행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들이 있어. 겉으로 볼 때는 언뜻 보면 이거 도덕적인 행동 아니야? 칸트도 도덕적이라고 추앙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칸트는 이런 행동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돼요?
첫 번째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 이런 행동은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다시 뭐라고?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 이런 건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다음. 감정에 치우친 행위. 다시 뭐라고? 감정에 치우친 행위. 이런 건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칸트는. 되죠? 우리 감정 중에 동정심 같은 감정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때? 죽여버리고 싶어. 병원 가봐야 돼. 알겠지? 어때?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쌍하죠. 뭘 잡것들아. 불쌍하죠. 막 눈물 나고. 왜 TV에서 병원 24시나 이런 거 못 보겠던데. 병원 24시 막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너무 힘들어갖고 못 보겠더라고. 막 나도 힘들어지고. 막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동정심이 막 동하죠. 그죠? 불쌍한 마음이. 이런 동정심 같은 건 감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불쌍해.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 이런 건 칸트는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막 칸트 나쁜 사람이네. 막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왜 그런지 이제 하다 보면 알아.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인간이 갖고 있는 경향. 뭐 있죠? 사람은 쾌락을 쫓아요. 맞죠? 쾌락을 추구해요. 뭐를 회피하려 해요? 고통을 회피하려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경향성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어. 쉽게 말하면 나는 남을 도우면 기분이 좀 좋네. 내 쾌락이 좀 와. 알겠죠? 안 도우면 내가 좀 마음이 좀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남을 도왔어. 이런 거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알겠죠? 이런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아. 혹시 TV에서 션하고 이혜영 부부 알죠? 이혜 몰라? 맨날 어려운 이유 돕고 사는 그 연예인 부부 있어. 맨날 마라톤 뛰는 애, 션이라는 애. 애가 하도 뛰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완전히 늙었더라, 애가. 나보다 젊은 애인데 나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여, 애가. 알았지? 쭈글쭈글해가지고. 내 생각인가? 어쨌든 그 션하고 이혜영 부부한테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항상 베풀며 사세요? 라고 물으면 그네들은 막 사람들 앞에 막 자랑스럽게 어깨 쫙 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을 돕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 기쁘자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고 말해요. 그러면 옆에서 막 이 리포터가 막 뭐야, 막 추앙해 준다고. 알겠죠? 칸트는 걔네들 보면 뭐라 그럴까? 병신이라 그럴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병신이라 그럴 거예요. 뭐? 지 기분 좋자고 남을 돕는다고? 그걸 또 옆에서 막 축혀 세워? 물론 그걸 나쁘다고 보진 않아, 칸트는. 하지만 그거를 도덕적으로 우리가 막 추앙하고 높여 막 모범으로 삼고 이런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굳이 도덕적이라고까지 칭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떠올려봐. 어려운 이웃을 봤는데 별로 안 불쌍해. 마음에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잘 안 들어. 왜? 나 어저께 이혼했거든.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거기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전철을 딱 탔는데 전철 타면 맨날 와가지고 그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막 뭐 중학생 딸이 있고 알겠죠? 근데 그 중학생 딸이 뭐한데 지금 막 학교 갈 때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 교복을 다 지금 지금 뭐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고 애 급식비도 못 내고 있고 우리 부부 남편은 지금 복수가 차가지고 아내는 지금 당뇨에 걸려서 약 받을 돈도 없고 막 이러고 도와달라고 막 해. 평소에는 어때? 불쌍했죠. 그래서 막 돕기도 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어때? 내가 어저께 만약에 이혼했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할까? 부러울까? 부럽죠.
그래도 쟤는 짝이라도 있지. 맞아요, 틀려요. 나 지금 당장 지금 반쪽짜리 돼가지고 옆구리 싫어 죽겠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자기네들은 사이좋게 그래도 손잡고 와가지고 지금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씨발 내가 불쌍하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때는 안 도와도 된다는 꼬라지네. 아, 맞아요, 틀려요. 오늘부터 어제까지 내가 남을 돕는 게 꽤 기쁘고 좋았는데 오늘부터는 별로 기분이 그냥 그러네, 도와도. 그럼 안 도와도 된다는 꼬라지예요, 이거. 내 기분 좋자고 도운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칸트가 볼 때 도덕적 행동이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루어질 수는 있는 행동이어야 하고요.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해야 하고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행동이 아니에요. 항상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되는 형태로 그렇게 판단되는 행동이에요. 도덕적 행동은. 쉽게 말하면 도덕적 행동은 뭐라고요? 절대적인 그런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뜻 이해됩니까? 돼야 안 돼요. 근데 이런 행동들은 무슨 행동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잠깐, 말뜻 이해 안 되라 또. 절대의 뜻이 뭐죠? 절대? 절대? 절대의 반대말이 상대야. 절대. 변하지 않는. 상대는 다를 수 있는 이런 뜻이야. 돼요? 차은우는 잘생겼죠? 이건 절대적입니까? 아, 난 그런 것 같아. 차은우 얼굴 보면 얘나 지금이나 차은우 얼굴을 보고 뭐 줬다고 생겼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난 이건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 같아. 선생님 잘생겼나요? 이건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금숙 씨밖에 없어요. 누구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래도 옛날에는 한두 사람 정도 더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없네요. 우리 엄마 빼고는. 알겠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경향성 쾌락을 쫓아 어떤 행동을 하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행동들은요. 어때요? 항상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감정은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외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똑같이 봤어요. 근데 내 기분은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판단되는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판단되고 무조건적 의무로서 행해지는 그런 판단은 어떤 판단이야?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야. 무슨 판단이라고? 이성적 판단이야. 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어려운 이웃은 뭐 해야 돼? 내 기분이 어떻든 이걸 떠나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어려운 이웃은 돕는 게 맞아. 이게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라고. 이해돼요? 도덕적 행동은 뭐로 하는 거야? 감정에 치우쳐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야. 어떤 판단에 근거해야 돼?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야 돼. 잠깐만 볼게.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분류해요. 이성은 뭐죠? 쉽게 풀면 판단 능력이야. 이성이 뭐라고? 뭔가를 판단하는 인간의 능력이 이성이야. 알았지? 칸트는 이성을 두 개로 나눠.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니네 한국 말뜻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칸트도 말뜻 설명한 거고. 판단, 인간의 판단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 얘들아, X는 얼마죠? 돼요? 지금 이거 판단 능력이죠. 지금 이거 판단한 능력이잖아요. 맞죠? 맞죠? 이런 판단 능력을 뭐라 그러게요? 순수 이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수 이성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다음.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판단 능력이죠. 그죠? 이건 무슨 이성? 이런 걸 칸트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천 이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식에 대한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거든. 두 개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 봐.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적인 판단 능력, 지식에 대한 판단 능력이고 지식. 이거는 무슨 판단?
도덕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인 거야. 근데 둘 다 사람이라면 뭘 어떻게 갖고 나는 거고? 이거 선천적으로 다 타고난단 말이야. 알았지? 물론 우리는 요게 조금 어때? 부족하죠. 그치? 우리들은 이렇게 조금 부족해. 대신에 이건 어때? 풍부하지. 그래서 우리 애들 졸래 착해요. 맞죠? 근데 서울대 가봐. 그죠? 그 습새끼들은 이게 어때? 풍부한데 이거 없는 새끼들 졸라 많아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니네 정치인들 중에 도덕적인 새끼 거의 못 보죠. 어쩜 저렇게 파렴치하고 애들이 염치가 없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단 말이야. 그 새끼들은 이게 없는 거야. 알겠죠? 야 우리가 나 걔네가 나. 그럼 인간다움을 결정하는 건 이게 아니야. 어깨도 펴 이 새끼들아. 알아듣겠죠? 돼요? 우리는 멍청할지언정 인간이고 사람이야.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이해가 돼요? 걔네들은 똑똑한 개고요.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알겠죠? 염치를 모르는 것들이 사람이래. 왜? 나하고 도매급으로 치부해서 기분 나빠. 어쨌든 되십니까?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판단 능력 이성은 두 가지가 있다. 되죠? 그래서 칸트가 쓴 책이 두 권 있거든. 가장 핵심 책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두 가지 책이야. 둘 다 고등학교 필독서예요. 읽지 마. 다 한 거야 지금. 그렇죠? 순수 이성이 뭔지 실천 알면 다 한 거야. 뭘 읽고 읽기는 잠밖에 안 해. 이거 봐봐요. 알았지? 어쨌든 이 실천 이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실천 이성을 인간은 그냥 선천적으로 누구나 타고난다니까. 그냥 분별할 능력을 타고나요. 이 이성애로 판단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게 인간은 있어. 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이성적으로 그냥 들거든. 그냥 불쌍하다는 감정 이런 거 말고. 그냥 나 기분 좋으려고 이런 거 말고. 알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실천 이성으로 판단하는 도덕적 의무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이웃이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되면 돕는 게 맞다라는 판단은 절대적으로 떨어져요. 이해돼요? 되죠? 그래서 칸트가 아마 그 션하고 이혜영 부부 걔네들이 와가지고 남을 돕는 거 뭐 그냥 뭐 남을 돕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나 행복하자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칸트는 뭐라 그럴까? 걷다 대놓고 아니 그럼 뭐 행복하지 않고 별로 기분 그렇게 안 내키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당신은 도덕적 행동을 그따구로 합니까? 도덕적 행동은 무조건적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뭐 내키면 하고 그건 기분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도덕입니까? 이러고 말한다고. 오케이. 하나가 더 있다. 칸트는 이런 행동도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아무리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했어도 이런 거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뭐냐면 관습에 따라, 법에 따라,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주말만 되면 가족이 다 함께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우리 집의 전통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그냥 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런 활동을 했어.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도왔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죠. 칸트는 이거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자율성이 없어. 지가 스스로 우러나서 한 행동이 아니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냥 외부적 상황에 구속된 행동이야. 이건 타율적이라고, 자율적인 게 아니라고. 칸트의 윤리학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율적이어야 돼요. 남이 시키거나 외부적 상황에 구속되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어서는 안 돼. 이해됩니까? 봉사활동 점수가 대학 입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점수 채우려고 뭐 했어? 봉사활동을 좀 했고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왔어. 이런 거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너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행동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법에 따라 관습에 따라 습관적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 없이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 이런 것도 도덕적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은 타율적이니까요.
야, 답이 나온 거야. 칸트가 볼 때 도덕적 행동은 어때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행동이어야 돼. 또 하나는 외부적 상황에 구속되거나 남이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가 우러나서 하는 행동이어야만 해. 알겠습니까? 자, 이제 칸트는 인간은 어떻게 도덕적 행동을 하는 존재인지 설명을 잘 들어봐. 칸트는 절대적인 선의 관념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절대적인 선의 관념이라는 게, 옳음의 관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어요. 이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지구상 주어져 있는 관념이에요. 옳음의 관념. 되십니까? 이 절대적인 선의 관념을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인식해내요. 그냥 안다니까요. 알겠죠? 그걸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을 뭐라고 불러요? 방금 했잖아. 그냥 안다니까. 거짓말. 어때? 빨개 파래. 그치? 효도. 해야죠. 올해 그냥 안다니까. 그냥 딱 빨갛고 파랗고 그냥 안다니까. 대한대 폭경, 폭행. 그냥 빨개 그냥 알잖아요, 니네. 니네 지금 현재 판단한 그 이성이 무슨 이성이라고? 그래, 그 실천 이성이라고. 사람은 선천적으로 뭘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실천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어떻다고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팅해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알겠죠? 이걸로 그냥 알아. 직관적으로 딱 보면 선인지 악인지 안다고. 아, 알아듣고 있죠? 아, 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실천 이성의 근거에 선의 관념, 옳고 그름을 그냥 인간들은 인식해내. 되죠? 그리고 실천 이성으로 인식한 선의 관념의 근거에서 마음속에 스스로 뭘 세워? 난 앞으로 이런 건 할 거야. 난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야. 나름대로 마음속에 뭐? 스스로가 많은 도덕 규범 다짐들을 세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규범들을 마음속에 이런 실천 이성으로 인식한 선의 관념에 근거해가지고 마음속에 막 새긴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엔 그런 다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거 있죠? 선생님은 이런 거 있다. 옛날에 학원 강사를 하던 시절, 처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원장은 아니었겠지, 그죠? 강사였던 시절 원장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받냐면 월급을 밀어줘요. 월급 날짜가 만약에 5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한 10일 미뤄고 15일에 주는 거예요. 솔직히 원장 입장에서 지금 그 통장이 지금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한 10일 있다 드릴게요. 그죠? 거기다 대놓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강사가 있을까요? 노동자들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알았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너네 생각해봐. 강사가 한 100명 있는 학원이라고 칩시다. 규모 있는 학원이겠죠. 그러면 강사 한 명당, 강사 한 명당 뭐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고 치자. 돼요? 계산하기 쉽게 1억. 좀 잘 나가요, 다들. 알겠죠? 그러면 100명이면 얼마죠? 100억이죠. 그럼 100억을 매번 이렇게 10일씩 밀어서 주면 10일 동안 뭐 하는 겁니까? 통장에다가 넣어놨다가 10일 늦게 돈을 주는 거니까 10일 동안 통장에 넣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일 동안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그럼 이거 1년으로 치면 얼마예요? 10일씩 1년이면 120일이에요. 총 금액은 얼마죠? 100억이라고. 100억을 120일을 은행에다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가 붙을까요? 이야, 양아치들이죠. 이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계산됐어? 나 혼자가 알고 있는 거야? 원장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알겠죠? 원장들이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학원 강사들의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치면 그 10일 늦게 받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강사들은 사실 월급쟁이잖아요. 그지? 카드 값이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 안 되면 그냥 바로 뭐 해야 돼?
카드깡 해야 되고 카드 수수료 물어야 되고 이자 물어야 되고 한단 말이야. 알겠죠? 지 이거 처먹으려고 강사들 월급쟁이들한테 그거 안 나오면 카드값 못 메꾸는 거 뻔한데 알겠죠? 그냥 이거 전가시키는 거거든 기스끼들이. 알겠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강사였던 시절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의 실천 이성으로 인식해 보니까 약한 자를 강자의 권력과 힘으로 착취하는 행동은 악이다. 이건 무조건 나쁜 거다. 이해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 마음속에 다짐을 했죠. 뭐? 나는 내가 원장이 되면 절대 월급 날짜를 미루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마음속에 뭐 하는 거야, 스스로가? 실천 인식으로 인식한 약자를 괴롭히거나 착취하는 행동은 절대 안 돼. 이건 악이야. 이런 인식에 기초해가지고 나는 내가 원장이 되더라도 내가 나중에 뭐 월급을 주기 좀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카드깡을 해서라도 내가 월급을 먼저 주고 내가 이자를 물지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말하면서 마음속에 뭘 세워? 나름대로. 내 스스로 도덕 규범들을 막 세운다고. 이해돼요? 되죠? 너희들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 규범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선해관념에 기초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 스스로가 도덕 규범들을 세운다니까. 남이 안 시켜도 세운다니까. 윤서야 너도 그런 거 있잖아, 그지? 되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세우는 도덕적 다짐들, 스스로가 세우는 도덕적인 명령,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준칙 또는 경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준칙 또는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경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준칙 경륜은 뭐야? 스스로가 세운 도덕 규범들이야. 마음속에 스스로가 세운, 남이 시킨 거 아니야. 그 도덕 규범들을 뭐라 그래? 준칙 경륜이라고 불러. 이해가 되나? 그럼 봐봐. 마음속에 스스로가 다짐하고 세우는 준칙과 경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의 도덕적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내가 다짐했던 그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생겨. 뭐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됐는데 어머님들이 갑자기 연말이 돼서 그런지 입금을 안 하네. 돈을. 그래가지고 학원 통장에 지금 받을 돈은 많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럼 선생님들한테 내가 월급을 내가 빚내 갖고 줘야 될 꼬라지야. 지금 한 달치는. 뭐 나중에 뭐 돈이 들어오니까 메꿔지긴 하겠지만 그 이자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할까? 아유 그냥 선생님들한테 사정 얘기하고 조금 늦게 주지 뭐. 그러면서 가짜비 뜨끔해지죠. 잠깐만. 나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이런 상황이 돼도 절대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기로 했잖아.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이자를 물는 한이 있어도 나는 월급은 제때 주기로 했잖아. 알겠죠? 그런 다짐에 뭐합니까? 스스로가 아니야 난 빚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도덕적 의무감이 생겨. 그 스스로가 세운 준칙 경륜로 인해 갖게 되는 해야만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의지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선의지. 이건 남이 나한테 시켜서 갖는 의무감이 아니야. 내 스스로가 실천 이성으로 세운 준칙, 경륜, 이것의 근거에 갖게 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는 의지야. 알아듣겠죠? 해야만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야. 스스로의 다짐으로 인해 갖게 되는 의무감이야. 이것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어?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야? 칸트가 볼 땐 이 행동이 도덕적인 행동이야. 돼요? 돼요? 선생님이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되지? 선생님은 그 한 번 미뤄진 적이 있어. 하루. 월급 드릴 때 하루 밀린 적이 있어. 하루. 그 뻑 나가지고 통장 그 계좌이체가 뻑이 났어요. 그래갖고 하루 밀린 적이 있었다. 알겠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가 다 줬지. 내가 이자를 물었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세웠던 나의 다짐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의무감이에요. 이해되죠? 야, 니들이 볼 때 어때?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훌륭하지 않냐?
남이 시키지 않아도 선악을 그냥 알아요. 선천적으로.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 자기의 실천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건 해야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스스로 혼자 막 다짐해요. 남이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속해요,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다짐을 스스로 세워요. 너희들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세운 다짐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구속되면 그 행동을 의지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 다짐을 되새기면서. 그리고 이거 못하잖아요. 그럼 뭐 해요, 혼자.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혼자. 얼마나 아름다워, 인간이란 존재가. 맞죠? 니네 혹시 멍멍이 개가 이런가? 막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도덕적인 준칙 경륜을 세우고 스스로가 세운 경륜에 위반되면 혼자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죄책감 느끼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이래요. 이해되죠? 그래서 칸트가 볼 때 인간은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자율적 도덕 주체. 내가 뭐라 그랬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자율적인 도덕 주체. 이게 바로 누구야? 인간이야. 어떤 존재도 스스로가 원칙을 세우고 스스로가 세운 원칙으로 스스로 구속되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는 존재는 오로지 인간밖에 없어. 이런 면에서 인간은 어때? 존귀하다라고 말해. 인간의 인격의 이런 말을 쓰는데 인격의 존엄. 이런 것들을 무지하게 강조하지. 이해돼요? 그럼 문제. 사람은 누구나 이래? 선천적으로 인식하는 절대선의관념 이건 다 동일하거든요. 절대선은 하나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이걸로 세우는 준칙과 경륜도 비슷비슷하겠죠. 같은 선의관념을 이성적으로 인식해가지고 세우는 거니까.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 의무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죄스러워하고 이러지 않는 인간도 있나? 칸트는 없다고 봐.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해? 있는 것 같지 않아? 그지? 칸트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하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뭐 유학에선 그런 걸 인면수심이다 막 이렇게 쓰죠. 면상만 인간 얼굴이지 마음, 심, 마음은 뭐다? 짐승 숫자야. 야수할 때 숫자니까.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다. 인면 수심이다 이런 말을 쓰지. 알겠지? 근데 칸트는 그거 뭐라고 해석할까? 칸트는 아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다고 봐. 조두순이나 이충재도? 이충재 누군지 알아?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 연쇄살인범이야. 잘 알고 있네. 내게 설명해 줬나? 이충재. 얘는 어떨까요? 얘도 사람이라면 선천적으로 누구나 타고나는 거라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실천 이성은.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것으로 근거해 준칙과 경륜을 마음속에 다들 새길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에 어긋나면 스스로가 막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는 게 인간이라며 선인지가 있기 때문에. 맞죠? 얘도 그런 인간이야? 칸트가 볼 때? 맞아, 얘도 그래. 그래서 칸트는 재미있는 칸트적 입장으로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만약에 스스로가 세운 준칙과 경륜 도덕적 의무감에 어긋나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씻어낼 만한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게 돼버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잖아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해보잖아요. 그 사람들 죄책감 느꼈게 안 느꼈게? 잘 들여다보면 다 느꼈어요. 여기는 이충재도 그런 걸. 행적을 보면 과거에 느낀 적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 최초의 범죄를 욕망 때문에 저질렀을 때 자신의 도덕적 의무감에 위반해서 최초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던 흔적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안 왔죠. 왜? 너무 범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다 보니까 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그때 한 번의 실수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인간은 그게 안 돼. 스스로가 느끼는 이 죄책감은 영원히 따라다니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 죽음으로서밖에 갚을 수 없는 죄책감이거든요.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응?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야. 가치관을 트는 거야. 내가 미쳐버리는 수밖에 없어. 모든 여자는 다 쓰레기야.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야. 마음껏 죽여도 상관없는 게 여자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가치관으로 자기의 가치를 틀어요. 그러지 않고는 죄책감을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그 어떤 인간다웠던 모습들이 다 발견이 되고요. 최초의 범죄를 저질러서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도 발견이 돼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뭐가 돼요? 사이코패스가 돼버린다고, 사람이. 가치관을 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가끔 보다 보시면 완전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야. 지금은 그냥 뭐 그때 있었던 흔적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잡히진 않았는데 자기는 스스로는 죄책감이 계속 들겠죠. 그래서 영화 중에 그런 거 있다? 혹시 이웃사람이라는 영화 봤나? 안 봤어? 거기 보면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경비원이거든. 경비원 아저씨인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어. 근데 뒤에 누가 이렇게 한 명이 앉아있다? 쭉 계속 말을 걸어. 이 아저씨가 앞에 와가지고 되게 싸가지 없게 구는 아줌마가 있어. 이거 택배 왔는데 좀 이따 택배 아저씨 오면 이거 반품 좀 시켜주세요. 막 이러고 가요. 그 아저씨한테 막 시켜. 알겠죠? 아저씨가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경비원들이 하는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아유, 아저씨가 지금 앉아가지고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뭐 있어? 이런 거나 하지. 막 이러고 가요. 졸라 싸가지죠?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앉아가지고, 야, 그냥 죽여버려.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저런 걸 왜 참아, 마. 알겠죠? 이 말 거는 사람 누구게요? 자기가 과거에 죽었던 사람의 환영이야, 이게. 이런 거 영화에서 본 적 있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뭐예요? 그 누가 만들어낸 환영이야?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영이야. 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이게 칸트식 사고야. 이해되죠? 그래서 칸트는요, 사람은 죄를 짓고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인지하고 스스로가 그 인지한 도덕적 관념에 근거해 가지고 마음속에 준칙 경륜로서 행동 규범들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면서 만족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한다. 살인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뭐에 처해야 돼? 사형에 처해야 돼.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야? 살인을 저지른 자를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식이야. 만약에 그 사람을 그렇게 처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가 돼? 인간으로서 죽지 못해. 인간임을 포기해버리게 되지.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사형을 마땅히 언도하는 수밖에 없어. 칸트 형 졸라 무서운 형이에요. 지구가 종말하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남은 살인범까지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지구 종말 카운트다운 5, 4, 3 이거 할 때 이 사람은 도끼 들고 어디로 달려갈 사람이야? 교도소로 달려가서 사형 집행할 사람이야. 이해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알겠죠?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 말뜻 이해되죠? 왜? 사람은 편안하게 절대 못 살아요. 자율적 도덕 주체니까요. 알았지? 이게 칸트식의 사고야. 되죠? 근데 이런 영화에도 들어있는 게 다 칸트식의 생각들이고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